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제가 주제를 선택했던 이 경계를 넘은 과학자들의 이야기는 우리가 새로운 산업이 어떻게 탄생하는지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한번 짚어보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주제는 이게 이제 2011년에 스티브 잡스가 애플이라는 회사의 정체성이 뭘까? 이 아이패드 출시할 때 이야기거든요. 애플이라는 회사는 테크놀로지와 리버럴 아츠의 어떤 경계점에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우리나라에 갑자기 리버럴 아츠가 인문학이다라는 어떤 이야기가 펴지면서 곳곳에서 이제 인문학 강의가 됐죠. 그래서 뭐 애플도 인정했다. 인문학적 감성이 어떻고 제품에 입히고 이런 이야기 나왔는데, 과연 여기서 말하는 리버럴 아츠가 인문학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문학이라고 번역된 리버럴 아츠는 자유칠과라고 번역되는 게 이제 정상적이고요. 중세에 교양인들이 익혀야 되는 대학의 기초 교양 과정을 우리가 자유칠과라고 불렀어요. 리버럴 아츠는 과목을 보시면 문법, 수사학, 논리학, 산술, 기하학, 천문학, 음악을 말합니다. 이걸 갖다가 그냥 인문학이라고 말하기에는 되게 빈약하죠. 어떻게 보면 민과 이과가 통합된 거고, 어떻게 보면 예체능까지 결합된 르네상스형 인재를 말한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면 이 리버럴 아츠의 전통을 볼 수 있는 예를 갖다가 제가 하나 그릴 텐데, 아테네 학당이라고 바티칸에 보면 라파엘로의 방이 있습니다. 라파엘로는 16세기 이제 르네상스 화가인데, 르네상스 화가 라파엘로는 2000년 전에 있었던 그리스 로마의 고대 사상가, 철학자, 수학자를 이 한 폭의 그림으로 남겼죠. 제가 주목한 사람은 구석에 있는 저 아저씨입니다. 저기는 피타고라스인데요. 피타고라스는 우리가 이제 직각삼각형에서 뭐 제곱의 합은 빗변의 제곱과 같다, 피타고라스 정의 뭐 이런 걸로 많이 알려져 있죠. 제가 가까이 다가서서 이렇게 사진을 좀 찍어봤는데, 아무리 봐도 피타고라스가 보고 있는 저 그림은 직각삼각형과는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제가 확대 찍어봤어요. 아무리 봐도 뭐 U자 같기도 하고 이상하죠. 저게 뭔가 이런 그림입니다. 저 위에 있는 로마자 6, 8, 9, 12는 굉장히 의미심장한데, 여기서 6하고 12는 1대1을 말합니다. 기타 치는 분은 알겠지만 현의 길이가 1대2가 되면 한 옥타브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현의 길이가 6, 9, 8, 12, 2대3이 되면 완전 오도라고 해서 도하고 솔까지 그리죠. 그리고 6, 8, 9, 12는 3대4가 되는데, 현의 길이가 3대4가 되면 도하고 파, 아니면 솔하고 그 위에 도까지 완전 사도라는 거리를 말합니다. 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자, 도하고 솔까지 완전 오도죠. 솔에서 완전 오도 올라가면 레가 됩니다. 레에서 완전 오도 올라가면 레파라, 라가 되죠. 라에서 완전 오도 올라가면 라도 미가 되고, 미에서 완전 오도 올라가면 미솔 시가 됩니다. 이걸 다 연결하면 도레미파 솔라시도가 됩니다. 기억을 하시겠지만, 못 하시겠지만, 중학교 때 나옵니다. 중학교 때 피타고라스 정의도 배웠고요. 1458이 완전 음정이라고 배웠고, 음악사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피타고라스 음계라는 걸 배웁니다. 정리하자면 16세기 화가 라파엘로는 자기보다 2000년 전에 살았던 수학자 피타고라스를 서양 음계의 기본이 되는 도레미파솔라시도를 만든 사람으로 바티칸의 그림으로 기록한다. 이게 리버럴 아츠죠. 이런 생각을 우리가 좀 하면서 첫 번째 과학의 어떤 충격을 줬던 지동설이 나왔던 코페르니쿠스의 책, 천구의 회전에 관해서, 여기서도 레볼루션의 말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위에 보면 레볼루цион움, 이게 영어로는 레볼루션인데요. 물리적으로 회전을 말합니다. RPM이 레볼루션 퍼 미니트처럼 이 이전에 단 한 번도 레볼루션이 정치적 의미로 쓰인 적은 없습니다. 레볼루션은 그냥 회전을 말하는 거예요. 지동설이 말하는 게 레볼루션이기 때문에 이게 서양 지성사에 너무나 큰 영향을 미쳐서 레볼루션은 혁명이라는 의미로 이해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처럼 과학과 사상, 그리고 정치, 그리고 역사, 문화, 예술, 음악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게 오늘 처음 주제고요. 그래서 리버럴 아츠라고 했던 그 스티브 잡스의 키워드를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코페르니쿠스 이후에 근대과학이 시작됐던 데카르트, 이 데카르트는 우리가 이해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데카르트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정도로만 이해하기는 조금 굉장히 어려운 분입니다. 자, 생각한다, 고로 존재가 나왔던 그 책은 방법서설로 알려져 있는데, 그 책의 제목은 생각보다 굉장히 깁니다. 이성을 올바르게 이끄는 방법, 그리고 이 방법에 실험들인 굴절광학, 기성학, 기하학 등의 방법의 과학에서 진리를 찾기 위한 방법의 서설. 정리하자면 과학에서 진리를 찾기 위한 방법에 대한 논거입니다. 이 책은 500페이지 정도 되고요. 그 중에 서설, 서문에 해당되는 서설이 76페이지, 나머지 굴절과학, 기상학, 기하학, 과학이 413페이지입니다. 놀랍게도 우리나라에서 한 번도 뒤에 413페이지는 번역된 적이 없습니다.
이게 1637년이면 병자호란 때잖아요. 우리는 그 뒤에까지 한 번도 이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본 적이 없는 거죠. 자, 조금 더 들어가 볼까요? 자, 왼쪽에 보시면 꿀절과학의 내용이 나옵니다. 인간의 망막에 맺힌 상은 상하 좌우가 반대로 맺힙니다. 우리 인간이 사물을 인식하는 게 반대로 맺혀 있어요. 그러면 인간의 뇌는 어떻게 해야 이걸 똑바로 인식할 수가 있죠? 인간의 뇌는 내 눈에 맺힌 물리적인 현상을 고의로 왜곡합니다. 이게 되게 철학적인 내용인데요. 왜곡하지 않고 인간이 사물을 똑바로 인식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 책은 이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말하는 방법적 회의, 의심, 생각한다, 조로 존재한다의 의미가 좀 더 명확해지죠. 자, 오른쪽을 보실까요? 그래서 이분이 필요한 것은 레퍼런스 프레임, 참조표. 이전까지의 기하학은 좌와 컴파스 문호로 하기지만 여기 때부터는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이라는 해석기하, 방정식으로 도형을 풀기 시작합니다. 여기 보면 x축, y축이 나오죠. 그래서 서양에서는 직교 좌표계를 카르테시안 코디네이트, 데카르트 좌표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어릴 때부터 배울 때 카르테시안 코디네이트라고 배우기 때문에 당연히 x축, y축을 초등학교 때 배울 때 그게 데카르트가 맞는 것이 아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알기에는 되게 늦은 겁니다. 자, 이러한 차이가 많은 우리가 생각했던 문과이과를 나누는, 경계를 나누는 우리의 어떤 고질적인 병폐를 말해주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데카르트가 전공했던 여러 가지 학문 중에 하나는 의학이 되게 중요한 것이었는데요. 이 사람이 중요하게 여겼던 이유는 인간의 건강은 체액이 제대로 순환됐다고 믿었어요. 자, 그러면 데카르트의 의학적 전통을 이어갔던 프랑스 의사, 케네라는 사람은 그 관점을 어떻게 이어가는가? 케네의 경제표라고 우리가 이제 경제학 시간에 배우죠. 자, 의사, 데카르트, 그리고 케네. 케네도 의사입니다. 케네는 보르봉 왕조의 왕실 의사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프랑스의 국가적인 어떤 경제 흐름을 갖다가 하나의 표로 만드는데 그게 케네의 경제표입니다. 이 표는 생산과 소비가 되는 이 흐름을 갖다가 하나의 혈액순환으로 본 것이죠. 그러니까 재화라는 것은 쌓아두는 게 아니라 순환되고 회전되고 그리고 소비되는 그 과정이 되게 중요하다고 본 것이죠. 그래서 국가 경제라는 것은 이게 원활하게 돌아야 된다고 믿었습니다. 인간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혈액순환이 잘 돼야 되는 것처럼. 자, 이 관점을 갖다가 의사 케네는 피지오크라시라고 부릅니다. 자, 민중에 의한 지배, 데모크라시죠. 데모스, 민중에 의한 크라시아, 지배를 말합니다. 민주주의. 자, 그러면 피지오크라시는 우리가 어떻게 불러야 될까요? 피직스에 의한 지배잖아요. 하전 찾아보시면 피지오크라시는 중농주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책에서 이분은 이렇게 말하죠. 모든 가치의 시작은 이제 토지, 그 다음에 농업으로부터 시작된다까지는 맞는데 그렇다고 핵심적인 가치는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중농주의로 번역되면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기 쉽죠? 농자는 천하지대본. 이런 오해가 아까 말했지만 카르테시안 코디네이터, 그 다음에 레볼루션 이런 게 섞여 있는 거죠. 이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리버럴 아츠에 되게 아직까지도 우리가 뭔가 펴지지 않은 그런 어떤 한계를 보여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16세기, 17세기에 퍼졌던 이 근대과학이 어떠한 건축물에 잘 나와 있는데요. 그게 바로 베르사유 궁전입니다. 우리 베르사유 궁전 생각하시면 화려하다, 금딱지. 그죠? 야, 역시나 프랑스 왕은 되게 힘이 좋구나. 근데 이걸 금딱지라고 그냥 보시면 안 돼요. 자, 이때부터 이야기는 민태기 박사의 내피셜이 아니고 베르사유 궁전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금딱지는 이런 겁니다. 왼쪽이 뭐죠? 전체 관측기구. 오른쪽이 지구입니다. 그냥 금딱지가 아니고 베르사유 궁전은 과학을 말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1660년대 이 루이 14세가 등장할 때만 해도 종교의 권위가 워낙 강했고 이 지배계층, 소위 말하는 왕권은 훨씬 약했어요. 왕은 자신의 권위를 위해서 이 과학의 힘을 빌었던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베르사유 궁전에 있는 저 넓은 운하와 하늘 높은 줄 모르게 높이 솟는 저 분수. 이때 뭐 양수기가 있었겠습니까? 뭐 펌프가 있었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것도 베르사유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저 162m 높이에 3,200톤의 물을 매일 공급해서 낙차를 이용하는 거죠.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이것을 했던 이유는 뭐냐면은 베르사유 궁전을 지을 때 메디치 가문이라는 훌륭한 가문도 있죠. 예술을 숭상하고, 그죠? 메디치 가문이 절대 할 수 없는 거. 자, 메디치 가문 때문에 일어났던 일이 여러분 혹시 토리첼리의 씨름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우물을 팠는데 우리 작두 펌프 있잖아요, 그죠?
작두 펌프하면 10m 이상의 깊이에 들어간 거는 퍼올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10m가 대기압이라는 걸 알게 된 게 메디치 가문과 토리첼리 그리고 갈릴레오 실험 때문에 알게 된 거죠. 자, 그러면 10m 이상으로 올리려면 그걸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가압 펌프라는 걸 만듭니다. 근데 너무나 세게 가압을 하면 그 파이프가 터지겠죠. 그래서 3단으로 만들어서 5기압씩 해서 162m로 올리는 겁니다. 이것은 이전까지 아무도 못했던 거예요. 과학이 국가의 권력으로 등장하는 순간입니다. 이걸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이 당시를 우리가 이해하기 되게 힘들겠죠. 이렇게 하여 서양 과학은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했는데요. 서양에 커피가 전래되기 전까지 서양 사람들이 가장 많이 마셨던 음료수. 알 수 있는 게 심포지움이란 뜻이죠. 자, 심포지움에서 이게 그리스 말이거든요. 심이라는 건 같이, 심포니, 심퍼시, 다 심, 같이, 투게더라는 거고요. 포지오는 드링크입니다. 마시다입니다. 같이 술포 마시는 게 심포지움이에요. 이제 심포지움 가시면 항상 그거 많이 보시죠. 자, 이거 번역하면 향연인데 플라톤의 향연은 술 마시는 이야기입니다. 술 마시는 이야기예요. 아니, 술을 마시다 보면 굉장히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고 영원불멸과 이런 걸 논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방정식을 풀기는 힘듭니다. 자, 이거는 민태기 박사의 뇌피셜이 아니고 커피가 전래되면서 과학이 어떻게 퍼진가에 대해서는 계몽주의와 커피와의 상관관계는 수없는 논문과 책이 있습니다. 자, 커피가 전래되면서 비로소 사람들은 각성을 하고 모여서 합리적인 토론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커피하우스가 이렇게 많이 퍼지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소더비 크리스티, 그 다음에 세계 최초의 학술단체인 런던 왕립 아카데미도 이렇게 탄생을 합니다. 자, 여기서 탄생한 이런 분이 계시죠. 자, 아이작 뉴턴. 제가 이 사진을 런던탑에서 이렇게 찍었는데, 역시나 런던탑은 영국의 왕이 옛날 살던 곳이죠. 지금 우리 같으면 창덕궁이나 덕수궁 같은 곳일 텐데, 지금 영국 왕이 사는 곳은 버킹엄이고, 자, 그러면 여기에 왜 아이작 뉴턴의 사진이 걸려 있을까? 역시나 영국은 과학을 숭상하는구나. 이런 이야기 같은데, 여기 보면 아이작 뉴턴 앤드 더 민트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이야기는 조금 이따 제가 드리고, 뉴턴은 이미 어릴 때, 20대 때 중력법칙의 대부분을 깨달았어요. 문제는 이 사람이 성격이 좀 모났는지 선배들하고 엄청 대차게 싸웁니다. 커피하우스에서 선배들하고 논쟁하다가 엄청 깨진 이 뉴턴은 케임브리지에 칩가합니다. 무려 20년간. 자, 이 20년간 칩가하면서 뉴턴이 했던 게 연금술이었어요. 그걸 밝힌 분이 메이너드 케인즈라는 경제학자가 밝혔습니다. 자, 20년 후에 똑같이 그 선배들과 커피하우스에서 논쟁하다가 엄청나게 두들겨 맞은 에드먼드 헨리라는 사람이 아이작 뉴턴을 찾아옵니다. 자, 에드먼드 헨리의 성의 그 헨리입니다. 아니, 뉴턴, 그 행성의 궤도가 타원 궤도라는데 그게 뭐 어떻게 말하는데 도저히 나는 이해가 안 된다 하니까 뉴턴이 말합니다. 네, 그 문제는 20년 전에 풀었다. 아니, 어떻게 그걸 발표 안 하냐? 노트를 보여줘. 노트에 이미 다 돼 있는 거예요. 아니, 이 훌륭한 논문이 왜 발표 안 되냐 하니까, 그렇게 선배들하고 싸웠는데 학계에 이걸 어떻게 발표할 수 있겠냐. 선배들이 묻어버릴 것이다. 해서 에드먼드 헨리가 자비를 들여서 그것을 책으로 펼쳐납니다.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프린키피아예요. 프린키피아는 에드먼드 헨리가 아니었으면 절대로 세상에 나오기가 힘들었던 책입니다. 그때 뉴턴 나이가 45살. 영국인의 평균 수명이 30살이 안 될 때 이야기예요. 그때 첫 번째 책을 냈던 뉴턴. 행복하게 살았다가 아니고 갑자기 조폐국장이 됩니다. 그때 문제는 영국이 당면한 문제, 그게 바로 그레샴의 법칙,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되게 어렵기도 하지만 영국이 정부에서 은화를 만들려면 은화는 은 그 자체입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은 그 은을 그대로 쓰는 게 아니고 테두리를 갈가내죠. 갈가내면 그것도 은가루죠. 그러면 10g, 예를 들어 10g짜리 은화가 나야 되는데 9g, 8g, 심지어 7g밖에 유통이 안 됩니다. 그렇게 테두리를 깔아낸 걸 우리가 배드머니라고 하죠. 되게 쉽습니다. 그 다음에 새로 나온 따끈따끈한 돈은 굿머니입니다. 그래서 배드머니, drives out 굿머니. 이게 악화가 양화를 걷어찬다. 그런 거죠. 그걸 해결한 사람으로 기록된 겁니다. 어떻게? 여러분 테두리에 보면 톱니가 이렇게 새겨져 있죠. 그 생각을 누구나 못했겠어요.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만들려면 제조 공정이 복잡해져가지고 실제로 액면가랑 이 은의 가치랑 일치하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걸 해결했다는 거잖아요, 지금. 자신의 모든 수학적 지식을 이용해서 불과 2, 3년 만에 끝내버립니다. 이것을 영국에서는 Great Recoin이라는 되게 유명한 사건입니다. 그걸로, 왜냐하면 민트라고 하는 주화주조소가 런던탑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 보면 이렇게 크게 아이작 뉴턴의 사진과 영국의 금융혁명을 소개하는 자료가 런던탑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리버럴 아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뉴턴의 이 학설, 소위 말하는 만유인력의 법칙, 이 이야기는 세상에 퍼지는 그러한 어떤 큰 계기가 되는 것은 본인의 장례식이었습니다. 자, 뉴턴의 장례식이 1727년에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때 프랑스의 계몽주의자 볼테르가 우연하게 참석합니다. 볼테르는 능력 있는 사람인데 귀족들한테 깔랑깔랑하다 까불거리다가 얻어맞습니다. 그런데 구속된 사람은 볼테르였어요. 왜냐하면 프랑스는 신분사회였기 때문에 귀족들한테 그렇게 이렇게 반항하는 게 허용되지 않았던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본인의 자의반 타의반으로 영국으로 망명하게 되는데 거기서 뉴턴의 장례식을 보게 됩니다. 자, 웨스트민스터 사원이 어떤 것일까요? 얼마 전에 엘리자베트 여왕의 그 장례식을 보셨죠? 왕이 묻히는 곳입니다. 왕이 묻히는 곳에 귀족들이 뉴턴의 관을 운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뉴턴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길래, 만유인력 법칙이 얼마나 대단하길래 이런 일이 벌어지나 해서 이렇게 프랑스에서 진보적인 지식이었던 콩드레시 달랑베르 디드로 루스한테 뉴턴 역학을 가르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계몽주의의 탄생입니다. 자, 그래서 계몽주의의 탄생이 얼마나 사람들한테 영향을 주게 됐는지를 보는 하나의 장면인데요. 자, 칸트가 유명해졌던 책은 일반 자연사 전체 이론인데요. 여기서 뉴턴의 중력 법칙을 이용해서 태양계 탄생, 그러니까 이 태양계가 어떻게 탄생되는지를 설명합니다. 나중에 라플라스라는 수학자가 여기다가 수학적 이론을 보강하여 칸트 라플라스 소원설이라고 중학교 책에 나옵니다. 그리고 칸트의 체계를 이어간 사람이 헤겔이죠. 헤겔의 박사기놈이 행성궤도론입니다. 그래서 칸트가 죽을 때 자신의 묘비명에 세워졌던 것이 내가 살면서 마지막까지 남은 두 가지 의문, 저 하늘에 빛나는 별과 내 가슴의 도덕법칙이라고 된 거죠. 그게 실천 이성 비판의 마지막 장면들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요. 자, 그래서 이렇게 퍼지는 계몽주의의 역할을 했던 또 다른, 당시 여자들은 커피하우스에 들어가는 게 금지되어 있었고 심지어 커피를 마시는 것도 금기시됐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만든 게 살롱이죠. 살롱에서 명망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이렇게 다양한 사상을 나누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제일 유명하셨던 분이 바로 이 샤틀레 부인. 귀족 부인이신데 프랑스에서 제일 수학을 잘했어요. 포스가 장난 아니시죠? 지금 컴퍼스 들고 이렇게. 이분이 자신의 연인이었던 볼테르와 함께 뉴턴의 프린키피아를 번역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오른쪽에 있는 저 책에 남겨요. 프린키피아 번역도 했지만 그 요소들을 갖다가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저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계몽주의의 요체들이 다 등장하는데요. 저기 보시면, 오른쪽에 보시면 저 표지인데 이 사람이 뉴턴입니다. 그리고 뉴턴의 빛이 오른쪽 상단에 있는 뮤즈로 분장한 샤틀레 부인의 거울에 비춰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볼테르한테 비춘다. 자, 계몽주의를 우리가 원어로 어떻게 부르죠? 루미에르, 빛, 그죠? 영어로는 enlightenment, 빛을 비추다. 이렇게 탄생합니다. 계몽주의는 그냥 우매한 사람을 깨트리는 게 아니라 무엇을 가르치느냐? 그냥 뉴턴의 역학입니다. 자, 이렇게 퍼졌던 이 뉴턴의 계몽주의, 뉴턴의 역학, 그것들이 살롱에서 퍼졌을 때 살롱 문화를 갖다가 일으킨 그 샤틀레 부인, 그분들이 주로 어디서 후원을 받냐면은 여기. 자, 이제 거울의 방에 가시면 거울의 방에 설명서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 방은 생고뱅이라는 회사가 만들었다고 했어요. 자, 생고뱅. 저는 삼성전자에서 일을 할 때 반도체 라인에 다 깔려 있습니다. 생고뱅에 파이프라인이 다 깔려 있어요. 생고뱅은 지금도 남아있는 굉장히 유명한 종업원이 18만 명이 넘고요. 연 매출액이 70조에서 80조가 되는 엄청난 회사입니다. 근데 그 생고뱅이 이 살롱들을 후원한 거죠. 자, 이 거울의 방. 이 거울이 왜 중요하냐면은 그 당시에 프랑스의 거울 만드는 실력은 이런 거였어요. 저렇게 해서는 거울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유리 표면을 연마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루이 14세는 자존심이 되게 셌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이야기합니다. 만약 프랑스의 업체가 거울을 만들 수 있다면 내가 전량 구매하겠다 해서 나섰던 업체가 생고뱅입니다. 17세기 일이에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이 프랑스의 자존심인 거울의 방이죠. 이건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생고뱅은 17세기에 만들어져가지고 지금은 반도체 최첨단 소재 업체가 됐으니 우리로 치면 조선이 개국할 때
경복궁의 창호지를 납품하던 회사가 갑자기 세종대왕의 집현전을 후원해서 한글을 창제하는 돕고 나중에 삼성전자가 됐다. 뭐 이 정도 이야기겠죠. 이렇게 기업체는 자기의 이제 변신을 많이 한다는 걸 또 알 수가 있는데요. 자, 1770년에 이렇게 발달했던 서양의 문화가 결정적으로 터지는 계기가 있습니다. 1776년 애담 스미스가 국부론을 출판하고 1776년 제임스 와트의 증기관이 만들어졌으며 1776년에 벤자민 프랭클린이 미국의 독립선언서를 발표합니다. 놀랍게도 이 세 가지 사건은 엄청나게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영국의 글래스고우로 가봅시다. 글래스고우 대학의 교수였던 도덕철학 교수였던 애담 스미스는 자신들의 동료들과 글래스고우 시내에서 제임스 와트를 발견합니다. 능력이 있는 기계공이었지만 장사를 못했어요. 근데 이런 제안을 했던 거죠. 그 계몽주의 철학자들이 자네 우리 대학에 들어와서 실험 실습 기자재를 도와주지 않겠나. 그렇게 들어갑니다. 사실 제임스 와트 이전에 증기관이 있었죠. 뉴커먼이라고. 자, 뉴커먼의 증기관을 보는 순간 제임스 와트는 이게 되게 불합리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하지만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때 조지 블랙이라고 하는 글래스고 대학 교수가 도와줍니다. 그때 잠열이라는 개념을 알게 되는데 또 문제가 발생합니다. 당시의 제조기법으로는 만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특허를 내고 기다립니다. 그 와중에 이 애담 스미스가 워낙 유명한 교수니까 애담 스미스를 영국의 귀족 타운젠트가 찾아옵니다. 타운젠트는 당시에 영국의 재무장관이었어요. 그때 유행은 귀족들이 자신의 아들을 명망가 있는 철학자한테 맡겨서 유럽에 여행을 갔다 오는 거죠. 이것을 그랜드 투어라고 합니다. 그렇게 여행을 떠난 파리에서 벤자민 프랭클린을 만납니다. 어쩌면 벤자민 프랭클린이 찾아왔을지도 몰라요. 그때 미국은 영국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본국인, 영국이 매기는 과도한 세금. 그런데 지금 영국의 재무장관 아들과 여행하고 있는 애담 스미스. 이 사람들이 파리에서 만납니다. 그 자리에 케네가 동석을 합니다. 케네가 했던 게 뭐죠? 피지오크라시. 그리고 그 사람이 강조했던 게 레세페어, 가만히 두라. 이 자유방임주의는 뭐 각자 도생 이렇게 보기는 힘들고요. 막힌 곳이 있으면 뚫어줄 만큼 이 시장 경제가 원활하게 돌아가야 된다는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애담 스미스는 고향에 돌아가서 10년 동안 집필에 몰두합니다. 그렇게 국부론이 탄생을 하는 거죠. 그리고 벤자민 프랭클린은 이 사람들이 나누는 그 사상 속에서 계몽주의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돌아가서 독립선언서를 발표하죠. 독립선언서의 첫 장면,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다. 계몽주의의 요체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서양의 시장, 경제, 정치혁명, 산업혁명이 동시에 이렇게 탄생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아까 특허를 내고 기다리고 있던 이 아저씨, 그 아저씨 이야기는 재밌게도 그림 한 편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 우리나라를 굉장히 뜨겁게 달군 전세에는 사실은 라울 디피의 전기요정일 텐데요. 이게 주목이 별로 안 됐어요. 라울 디피는 1937년 전기, 소위 말하는 과학의 역사 전체를 갖다가 한 폭의 유화로 담습니다. 그런데 이 유화의 크기는 폭이 60m, 세로가 10m입니다. 어마어마한 크기에 몇 년 동안 108명의 과학자를 이렇게 빼곡하게 설명을 합니다. 이 중에 제임스 와트의 이야기가 잠깐 나옵니다. 자, 여기 제임스 와트가 있고 캐번디시가 있고 여기 보면 프리슬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날 과학자 프리슬리는 말을 타다가 낙마해서 상처를 입습니다. 그래서 친구였던 이레즈머스 다윈을 찾아갑니다. 의사였죠. 의사였던 이레즈머스 다윈을 찾아갔는데 이레즈머스 다윈의 가장 절친이었던 도자기업자 웨지우드를 소개받습니다. 이제 웨지우드 하면 또 많이 아시죠? 자, 웨지우드를 찾아갔는데 또 그 사람들의 친구였던 다른 사람들이 계속 오는 거죠. 그 모임의 이름은 루나 소사이티라는 곳입니다. 도자기업자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제임스 와트가 와서 힘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특허를 냈는데 아직까지 못 만들고 있다. 그러니까 프리슬리가 자기 처갓집을 소개해 줍니다. 처갓집이 철공소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드디어 제임스 와트는 꿈에 그리던 증기관을 만들게 됩니다. 그 장면이 이 장면입니다. 프리슬리와 제임스 와트가 만나는. 그리고 여기서 연력학이 탄생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줄, 그 다음에 후리에 클라우디우스 클라페론 같은 사람들이 기라성 같이 남아서 우리가 알고 있는 열기관들의 화려한 19세기 산업혁명이 이렇게 꼽히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경계를 넘는 사람들의 모임은 새로운 문화를 계속 만드는 것이죠. 자, 저 사람들이 모일 때 음악회도 이렇게 했다고 기록에 좀 나와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프리슬리는 피아노를 치고 누구는 노래를 하고 플루스를 보고 이랬나 봐요. 그때 초대받던 한 음악가가 있습니다. 윌리엄 허셜이라는
교향곡을 24개나 작곡했던 엄청난 음악가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과학자들의 모임에 가서 망원경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가 직접 망원경 제작에 나가서 하늘을 관측하게 되죠. 윌리엄 허셜은 교과서에 천왕성을 발견한 사람으로 나옵니다. 음악가라는 이야기는 한 주도 안 나오죠. 천왕성을 발견한 사람 윌리엄 허셜은 음악가였습니다. 자, 이렇게 경계를 넘는 사람들의 모임은 영국에서 되게 많았는데요. 그 중에 이 모임의 장면을 보시면 이게 오늘 우리가 모였던 이게 크리스마스 이 연말에 과학 강연을 하는 전통이 여기 생겼는데요. 1802년의 장면입니다. 이 사람들, 이 과학자들은 이런 생각했어요. 아니, 음악가들은 오페라라는 공연을 해서 입장권 수입으로 자신의 생계를 유지하는데 과학자들은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해서 과학 콘서트를 엽니다. 보시면 여기 엉덩이 사이로 나오는 저 가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가스가 맞을 겁니다. 이 실험하시는 토마스 영 의사입니다. 그리고 험프리 데이비, 이런 분들이 기라성 같은 이 대중 강연자로서 인기가 높았던 것이죠. 실제로 이 입장권의 가격이 너무나 천정부를 솟아가지고 이 왕립연구소, 이름은 왕립연구소인데 실제로는 운영은 각자가 했거든요. 그 운영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정도로 돈을 많이 벌어요. 자, 여기서 탄생한 이런 분이 계십니다. 마이클 페르데이. 마이클 페르데이는 크리스마스 강연, 오늘 우리가 하는 것처럼 크리스마스 강연을 처음에 기획합니다. 어린이들을 위해서. 이때까지 크리스마스 때는 어른들은 어린이들에게 서커스를 보여주는 걸 원했어요. 근데 페르데이는 자신합니다. 나의 과학 강연이 그것보다 훨씬 재밌을 것이다. 이렇게 영국 20파운드의 지폐에 나올 정도로 크리스마스 강연은 되게 유명한데 그 중에서도 양초의 강연이 제일 유명합니다. 양초 하나를 켜고 마이클 페르데이는 거기서 연소현상, 광학, 그리고 열전달 모든 것을 다 설명합니다. 하나의 양초만 가지고. 그리고 양초의 의미를 강연 마지막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어떤 다이아몬드가 양초보다 아름다울 수 있을까요? 양초는 어둠 속에서 스스로 빛나지만 다이아몬드는 양초가 빛을 비추어 전까지는 아무것도 아니죠. 나는 여러분들이 양초처럼 빛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대가 언젠가 양초처럼 빛나서 이웃에게 미덕이 무엇인지를 보여준다면 오늘 양초에 대한 강연은 보람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말을 잘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강연을 들었던 어떤 문학가가 감동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찰스 디킨스. 그리고 크리스마스의 의미, 크리스마스 캐럴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스크루지 영감. 그 전까지 크리스마스는 그냥 연말에 있는 종교적인 의미에 불과했는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누구를 생각하고 누구를 도와야 되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결심하는 그 의미로 바꾼 사람, 마이클 페르데이라는 과학자와 찰스 디킨스라는 문학가가 이렇게 크리스마스 과학 강연에서 만나서 이루어진 어떤 덕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마이클 페르데이가 이제 전자기 유도 현상을 발견하시거든요. 전자기 유도 현상이 만들어냈던 하나의 작품, 하나의 과학적 발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따따 이게 뭐죠? 이게 이제 모르스보 만든 사람은 모스겠죠. 그 사람은 화가입니다. 워싱턴에 보면 내셔널 갤러리라고 국립미술관이 있고요. 이거 제가 거기서 찍은 사진인데 미국을 대표하는 화가였어요. 그래서 너무나 이제 다른 나라에서 의뢰가 많이 들어오니까 멀리 떠났죠. 급한 연락이 옵니다. 아내가 위독하다. 가보니까 아내가 죽은 게 아니고 장례식까지 끝나 있습니다. 미국이 좀 넓어요. 우편마차. 그걸로 도저히 이렇게 소식을 전달할 수 없었던 거죠. 이 사람은 절망합니다. 전기기관으로 사람의 이동이 이렇게 빨라졌는데 왜 소식은 느린가? 해서 화가 사뮤엘 모스가 만든 게 우리가 알고 있는 모스 전신기입니다. 이처럼 경계를 넘는 산업은 엄청 많았던 것이죠. 프랑스의 대표적인 에펠탑. 에펠탑에 70명의 과학자가 새겨져 있어요. 꼴롱, 라그랑주, 몽주, 라플라스, 교과서에 나오는 거의 모든 사람인데요. 이 에펠탑이 어떻게 만들어지냐? 해부학을 이용한 겁니다. 에펠탑은 제가 언더스탠딩에서도 강연도 했지만 인간의 뼈 구조를 모방한 거예요. 그래서 철골이라고 불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에펠탑의 한 변의 길이는 밑변의 길이는 150m고 높이가 300m가 넘습니다. 그 철골을 녹이면 밑변에 어느 정도 높이까지 차오를까요? 철골을 300m 높이 철골을 다 녹이면 6cm만 찹니다. 이렇게 올릴 수 있던 게 인체가 워낙 가볍기 때문이에요. 인체의 구조를 보면 뼈 구조가 통뼈가 아니죠. 끈만 튼튼하고 안에는 해면체가 흐물흐물합니다. 그렇게 해야 가볍게 우리가 모빌리티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인체를 모방한 게 에펠탑이죠. 자, 여기서 문명의 상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비행 실험도 일어나요. 여기 비행 실험 하시는 분이
그 산토스 디몽이라고 브라질 출신의 부자였어요. 이 사람이 그 라이트 형제랑 거의 동시대 인물입니다. 비행 실험을 했던 산토스 디몽. 산토스 디몽이 어느 날 비행 실험을 하다가 비행기를 이제 몰다 보면 시계를 봐야 되잖아요. 근데 회중 시계를 꺼내니까 위험할 거잖아요. 그래서 친구가 까르띠에였습니다. 그 까르띠에에게 야, 손목에 찰 수 있는 시계를 만들어줄 수 있겠나 해서 만들어진 게 세계 최초의 손목 시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까르띠에 놀라지 마시고 까르띠에 가시면 이제 연말에 선물하셔야 되잖아요. 가시면 손목 시계 라인 이름이 산토스 디몽입니다. 자, 그렇게 이 사람들의 교류가 어떤 문명을 탄생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예들을 몇 가지 할 텐데 나이키를 창립한 필 라이트는 원래 아식스 대리점이었어요. 일본의 아식스는 아디스아바바가 우승하던 동경올림픽 때 유명해진 거죠. 그래서 아식스 이름도 뭐 아니무스 사누스 인코포레 사노, 건강한 육체,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 그게 아식스입니다. 그 대리점을 하다가 아식스 운동화로서 자기는 육상부 코치였는데 실력이 이렇게 기록이 향상이 안 되는 걸 보고 아니 밑에 밑창을 우둘투둘하게 만들면 되지 않을까? 아, 당연히 그 생각하죠. 그렇게 만들면 공정이 복잡해집니다. 비싸져요. 어떻게 했느냐? 집에 있는 와이프가 만드는 와플기계에 고무를 부어가지고 찍어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다큐멘터리를 보시면 그 와이프한테 등짝 스매싱을 엄청 당합니다. 그렇게 붙였더니만 당연히 기록이 향상이 되죠. 그렇게 창업한 회사가 나이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까르띠에의 손목시계 시리즈는 산토스 디몽, 그리고 나이키의 그 농구화 시리즈는 조던, 육상화 시리즈는 와플입니다. 찾아보시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게토레이는 플로리다 주립대, 플로리다에는 악어가 많죠. 플로리다에 있는 악어는 크라커다일이 아니고 엘리게이터입니다. 그래서 플로리다 주립대의 미식축구 이름이 우리 뭐 베어스도 있지만 거기는 엘리게이터, 게이터스입니다. 그런데 뒷심이 약해요. 맨날 수분 섭취 때문에 애들이 고생해요. 물을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운동을 할 때. 그래서 물을 먹을 수 있는 음료수를 만들자. 그래서 플로리다 주립대 그 미식축구부 코치들이 의대 교수들한테 요청합니다. 물보다 흡수가 잘 되는 이온음료를 만들어 달라. 자, 여러분 대장 내시계 하면 되게 힘드시죠? 그런 물을 마시면 되게 역해요. 그래서 거기다가 레몬향을 첨가합니다. 그죠? 레모네이드를 첨가한 거죠. 그래서 그 음료수 이름은 게이터레이드입니다. 그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게토레이입니다. 그 미식축구부 코치가 만든 거죠. 오른쪽도 마찬가지예요. 언더아머도 마찬가지로 그 미식축구를 하고 있던 이 친구가 이 면 네이가 땀을 흡수 잘하죠. 그러면 쫙 달라붙습니다. 그러면 움직일 때 너무 힘들어요. 특히나 미식축구는 이게 뭔가를 많이 하기 때문에, 많이 입고 있기 때문에 갑옷같이 입고 있어가지고 그 안에 있는 땀 소비량이 훨씬 많은 거죠. 근데 역발상을 한 거예요. 할머니 속옷을 보니까 너무나 부들부들해. 레이온 스타일이라든지 안 그러면 폴리에스테르 같은 경우를 하면 땀이 흡수가 안 됩니다. 할머니 속옷을 잘라가지고 NFL에 자기는 이제 이 축구를 미식축구를 못해서 프로 지망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미식축구로 유명한 자기 친구들한테 한 벌에 2,000불씩 팝니다. 근데 날개 돋친 듯 팔려요. 왜냐하면 땀을 흡수 안 하니까 이 두꺼운 갑옷 안에 입기 좋잖아요. 그렇게 탄생한 회사가 아머가 갑옷이죠. 그렇게 회사들이 탄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제가 유치학과를 전공했는데 이 대목에서는 굉장히 슬픈 이야기예요. 자, 위에 보시면 다이슨 진공청소기 나왔을 때 제가 뜯어보고 절망했거든요. 그러니까 위 오른쪽에 있는 원심 임펠러입니다. 원심 임펠러는 유체를 가장 효과적으로 압축한다는 것은 100년 동안 누구나, 유체역학자는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압축을 잘해요. 그런데 우리는 저걸 반대로 돌릴 생각을 못 했던 거예요. 압축을 잘한다는 것은 공기를 희박하게 만들잖아요. 이전까지 진공청소기는 저런 모양이 아니었어요. 원심 임펠러를 거꾸로 작동시키면 진공이 더 잘 된다는 생각을 이 제임스 다이슨이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냥 너무나 흡입력이 좋은 진공청소기가 나오면서 세계 시장을 그냥 석권해버리죠. 제가 그렇게 절망하고 있던 순간 밑에 이런 게 나왔습니다. 헤어드라이어기. 자, 원심 임펠러는 압축을 잘하지만 풍량을 늘릴 수는 없습니다. 풍량을 늘릴 때는 아래쪽 같이 충류 임펠러라는 걸 씁니다. 충류 임펠러가 왜 필요하냐? 자, 여성분들이 아침에 머리를 감을 때 가장 힘든 게 뭐죠? 머리 말리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다고 헤어드라이기에 온도계 올리면 머리가 탑니다. 풍량을 증가시켜야 돼요. 풍량을 증가시킬 땐 충류 임펠러가 제일 좋아요. 한 번도 우리는 엔지니어들이 왜 충류 임펠러로 드라이어를 만들 생각을 안 했을까?
너무나 상식적인 이야기인데 그게 다이슨의 헤어드라이어입니다. 내가 이렇게 반성하고 있는 순간 드디어 무릎을 꿇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다이슨 에어랩. 자, 여성분들이 또 머리에 힘든 게 뭐죠? 머리카락은 생체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부러 컬을 하면 단백질이 손상이 돼요. 그래서 헤어 트리트먼트가 너무 힘들어요. 물리적 접촉을 최소화해야 됩니다. 그게 헨리 코안다 이펙트라고요. 헨리 코안다는 그 아까 산토스 디몽이랑 똑같이 라이트형이랑 동시대에 비행기를 만드신 분이에요. 그래서 루마니아의 수도 부쿠레슈티의 공항 이름이 헨리 코안다 국제공항입니다. 산토스 디몽은 아까 브라질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브라질의 제일 큰 도시가 뭐죠? 리우데자네이루 공항 이름이 산토스 디몽 국제공항이고요. 루마니아의 수도 부쿠레슈티의 공항 이름은 헨리 코안다 국제공항입니다. 자, 코안다 이펙트가 뭐냐면은 제트 유동이 어떤 물체를 만나면 물체 모양과 똑같이 휘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물리적 접촉을 하지 않고도 이렇게 휘게 만들 수 있잖아요. 그렇게 휘게 만들면 물리적 접촉을 최소화하면서 머리 모양을 할 수 있는 물결망으로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다이슨 에어랩. 요새 당마에서도 구하기 힘들어요. 최고의 절정입니다. 요새는 뭐 고데기까지 나왔으니까. 이런 식으로 유체역학자들은 다 알고 있는 원리를 제임스 다이슨은 상품에 이용한 거죠. 그럼 제임스 다이슨이 엔지니어? 제임스 다이슨은 디자인 스쿨 출신입니다. 우리 유체역학자들은 그 생각을 못 했던 거죠. 우리는 자꾸 비행기의 효율을 증대시키고 안 그러면 압축기의 성능을 할 때 이 사람은 완전히 딴 생각을 할 수 있던 게 자기가 유체역학을 안 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오늘 한번 인사이트를 가져보겠다고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본 거고요. 자, 여기 이제 미국 국립문서보관소에서 제가 빼온 건데 에디슨이 길렀던 두 명의 천재 직원이 있죠. 첫 번째는 테슬라랑 대판 싸웠고 두 번째 직원은 헨리 포드입니다. 헨리 포드는 에디슨 회사의 직원이었어요. 자, 그렇게 직원이었던 헨리 포드가 나중에 전기차 말고 이 가솔린 차를 한다고 했을 때 에디슨은 말립니다. 아니, 대세가 전기차인데 왜 어려운 걸 하려고 한다. 그럴 때 헨리 포드는 말합니다. 내가 이것을 보여주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헨리 포드와 에디슨 그리고 타이어를 만들던 파이어스톤 이 사람이 여행을 하는 장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소리 없는 겁니다. 1915년. 15년에 이렇게 무성영화로 왜 만들었을까? 그리고 차박을 합니다. 캠핑을 해요. 자, 전기차와 내연기관차가 경쟁을 하려면 뭘 보여줘야 될까요? 전기차의 가장 큰 약점, 항속거리. 멀리 못 갑니다. 저렇게 차박하고 나면 충전하고 올 수가 없어요. 그죠? 그걸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에디슨과 같이 이렇게 시골에 가서 차박을 하고 캠핑을 하고 사람들한테 꿈을 줍니다. 여러분들 이 가솔린 한 통이면 주말에 가족들과 여행 갈 수 있어요. 바베큐 할 수 있다고. 시대 최고의 영웅, 명망가들이 이렇게 하고 길 속에서 사람들이 먼지를 일으키면서 가는 모습들이 그 시대의 아이콘이죠. 이렇게 이 사람이 토마스 에디슨, 파이어스톤, 헨리 포드입니다. 이 영화들을 계속 상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차의 소비가 폭발적으로 됩니다. 우리는 그냥 생각할 때 내연기관차가 전기차를 이겨서 그냥 폭발적 그런 게 아니죠. 그냥 소비가 안 됩니다. 사람들한테 문화를 심어줍니다. 라이프스타일. 그게 컬처죠. 우리가 생각했던 애플의 아까 말했던 리버럴 아츠는 이 모습에서도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거 보시면서 또 다른 경계를 넘는 사람들. 음악 아름답죠? 들어본 것 같은 보로딘이라는 사람. 러시아 음악가입니다. 이 사람의 직업은 화학입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화학 실험했고요. 일요일 하루만 작곡해서 일요일 작곡가로 불립니다. 그 사람의 친구가 멘델레예프입니다. 그래서 한 옥타브 있었잖아요. 한 옥타브. 한 옥타브 이게 반복되잖아요. 한 옥타브가 1, 4, 5, 8이라고 했는데 8번째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옥타브 법칙이라고 하고 그 옥타브 법칙을 이용해서 만든 게 원소 주기율표입니다. 그래서 원소 주기율표의 초창에 보면 8의 배수로 똑같은 성질, 족이라고 부르는 패밀리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게 음악에서 옥타브 규칙에서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옥타브 규칙을 또 이용하신 분, 또 아이작 뉴턴이 나옵니다. 자, 무지개의 색깔이 몇 개일까요? 7개죠.
이 책 1704년에 아이작 뉴턴의 광학이 나오기 전까지 단 한 번도 인류가 무지개 색을 7개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그렇게 돼야 된다고 주장해요. 프리즘 실험을 하면 무지개가 나오죠. 무지개는 연속 스펙트럼이라서 색의 색깔이 100개든 1000개든 상관없습니다. 서양에서는 6개의 색으로 분리했고 우리는 5색 무지개가 불렀는데 이 책에서 뉴턴은 7개여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 근거는 도레미파솔라시도를 설명합니다. 8번째가 반복되니까 1부터 7까지가 구성 요소죠. 그래서 빨주노초 파남보를 도레미파솔라시까지 비교합니다. 피타고라스 원리처럼. 그렇게 음악과 미술, 수학, 광학 모든 게 다 연결이 된다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뉴턴의 이러한 색채론에 반대했던 또 사람, 괴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괴테는 1810년에 이렇게 총천연색으로 해서 자, 뉴턴 선생의 말은 인정하겠으나 사람의 인식은 다를 수 있다. 데카르트가 말했듯이 인간의 뇌는 왜곡하기 때문에 경계색, 보색 이런 게 만들어지는 거죠. 이 총천연색으로 설명하면서 어떻게 사람들이 색이 인식되는지 색채에 대한 상대론적 입장을 펼치는 거죠. 괴테는 아까 말씀드린 전기요정에도 나옵니다. 전기요정은 108명의 과학자가 있다고 했잖아요. 괴테가 등장합니다. 자, 그래서 괴테가 뭔가를 들고 있길래 제가 또 열심히 가서 자세히 찍어봤어요. 괴테가 들고 있는 저 글, 나는 기술자가 될 것이다. 나는 물리와 화학을 공부할 것이다. 괴테가 젊은 베르테의 슬픔만 한 게 아니죠. 자, 1937년, 그러니까 우리가 그 라파엘로의 방에서 피타고라스를 그렇게 기록했듯이 1937년 라울 디피는 괴테를 이런 식으로 기록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리버럴 아츠의 전통에서 많이 보여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색채의 상대론적 인식, 그것들이 영향을 준 게 인상주의 화풍이 되겠습니다. 태양의 색깔은 어떤 색깔일까요? 빨간색? 노란색? 흰색? 정답은 그때그때 다르다. 네,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처럼 경계를 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언제나 우리는 찾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마지막 슬라이드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제가 2012년에 그 부장판사들을 데리고 이렇게 합창 지휘를 했던 적이 있어요. 여기 보면 신문에 났던 건데 지휘를 한 사람이 저고 여기 있는 판사님이 계신데 이 판사님이 너무나 과학을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과학 출판사에 가서 몇 달 동안 그 상대성 이론 이도하는 걸 다 하신 거죠. 법도에 나온 판사님이. 근데 이 판사님이 저에게 제가 글 쓰는 걸 보고 아, 민 박사님도 책을 좀 냈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과학책을 처음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이제 경계를 넘는 모임을 할 수 있겠는데요. 제가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엔지니어란 무엇인가였습니다. 자, 우리 엔지니어면 하면 뭐 기름공 또는 뭐 이렇게 기계공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엔지니어는 엔진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자, 여기서 엔진은 뭘까요? 엔진은 시커먼 연기를 내뿜고 불을 내뿜고 아닙니다. 이렇게 엔진을 해석하면 검색 엔진이 왜 엔진인지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엔진은 라틴어로 인제니움이라는 뜻인데요. 엔진은 새롭고 신기한 걸 말합니다. 그래서 그 프로메테우스라는 영화가 있죠. 그 영화 보면 인간을 창조한 어떠한 존재를 찾아 나가는데 그 존재가 영화에서는 엔지니어로 나옵니다. 서구 사람들은 그냥 알아듣죠. 엔지니어는 원래 크리에이터였거든요. 새로운 걸 창조하는 사람이 엔지니어입니다. 오늘 우리가 모였던 이 장소에서도 뭔가 새로운 걸 창조하고 경계를 넘는 것을 할 텐데 저 역시도 항상 제가 엔지니어라고 소개하는 이유는 우리가 경계를 넘지 않으면 제가 다이슨에서 절망했듯이 내 분야만 한다면 결코 새로운 걸 만들 수가 없고 새로운 걸 창조할 수 없으면 우리가 새로운 문화와 새로운 어떤 산업을 만들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모이신 분들이 다 엔지니어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긴 강연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